자, 계속해서 이어서 2교시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매체까지 했죠. 자, 매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메시지, 정보 등을 전달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중립성을 지키는 건 글쎄요, 정확히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중립이라는 개념의 접근은 그 특정 물질과 특정 의식과 특정 권위에 대한 개념의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접근하는 거죠. 그거는 아마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매스미디어의 힘 때문이나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떠한 한 단체나 물건이나 사람을 극대화시킬 정도로 영웅화시켰을 때 오는 이익과 권력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욕심이 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항목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항목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항목들이 적용이 되느냐? 어디에 되겠어요? 적용이. 매스미디어 항목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의 항목들은 이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중립성에 대한 부재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립에 대한 부재. 그 다음에 민주화가 이 부분이 적용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민주화. 색깔은 빨간색, 흰색. 빨간색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겠다. 빨간색.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하, 이거 없네니까. 꼭 이 한바다가 늦어.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아하, 이거 하다가 시간 나가겠네. 아하, 이 참 뭐냐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하다 상관없는데,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가 급부상한다는 차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의 급부상. 매스미디어의 급부상은,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매스미디어.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다. 19세기부터 20세기의 산업혁명이 만들어질 때, 자, 우리 대중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거죠, 대중. 아까 처음에도 대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대중은 개인성을 결한 집단 미디어의 개념, 집단. 그래서 수동적이고 부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집단에서 뭔가를 추진하면 개인에 대한 생각과 가치들이 묻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힘이 세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움직임은 약한데 단체나 기업이 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부상의 개념은 이제 근대성과 관련이 있죠. 네, 근대성.
과거에는 사실은 이 매스미디어라는 항목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항목들이 산업과 기계가 된다는 거죠. 기계화. 그리고 일부 농촌에서 도시화가 되는, 도시는 곧 공동체가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정치적인 소속감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중에 정보의 의견을 전시키는 중앙 주권식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매스 미디어가 갖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든 정권을 잡던 사람이든 간에 일단 언론 플레이를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환경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넘어가면 자, 봅시다. 자, 매스미디어의 공중에 대한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봅시다. 매스미디어의 공중 문화. 매스미디어는 사람들과 공공생활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주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공중문화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유행을 갖고 있는 뭐 하나의 트렌드가 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공공생활에 연결해지는 그리고 도구가 된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 접근이라는 거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포함해서 모든 미디어들은 이 공공생활에 대한 장을 만들어주고 수용하게끔 유도해주는 현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매스 미디어가 갖고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론을 형성시키고 그 여론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그 부분이 시대를 끌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환경이긴 한데 그것이 또 응집이라는 단체 활용을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같은 유미디어는 적극적인 수용자들에게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수용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바로바로 수용. 그리고 다방면적이에요. 옛날엔 일방영역이었죠. 지금은 쌍방향에다가 지금은 다방면이에요. 일방형은 텔레비전, 라디오, 과거의 전통 매체들이 만들어낸 형태의 유형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방향이라고.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은 뭐죠? 수용자와 공급자와의 쌍방향. 자, 근데 지금 다방면은 뭐야, 다방면? 일명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수용자와 여러 환경의 공급자들이 다 최적으로 모여서 움직여진다는 뜻의 개념이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곧 다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현상이다. 뭐 옛날처럼 단일한 대중매체의 개념은 더 이상 이제 지배력을 잃게 됐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매스미디어와 선전, 매스미디어와 PR 주사 효과는 뭘까? 그 부분에서 한번 부분을 한번 봅시다. 매스미디어 선전이라는 얘기 좀 과거의 단어죠. 여러분들이 선전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을 때면 왠지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단일한 경쟁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개에 대한 매체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바보박스를 할 정도로 일방향이었었어요. 일방향. 쟁점이나 이념의 중심을 새로운 매직 매체에 집약된다는 뜻이죠. 대중사회를 동원하는 중앙 집중적 도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던 시대가 이런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중앙 집권에 의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을 내려가던 광주를 가든 목표를 가든 대구를 가면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중앙에 관련되어진 집중적인 과거 전통 형태의 유형의 매스미디어가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해왔거나 굉장히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SNS로 바뀌었고 이제는 중앙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대중화되었다는 형태의 유형은 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나치즘을 동원하여 집단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정도로.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또 혁명을 일으킨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잡는 권력이 언론 광고예요. 언론이 언론. 신문사, 방송사, 특히 방송사. 그때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 이 채널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방송사는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통제하면은 모든 전달 매체나 매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딱 제한되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방송사 몇 개 잡았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힘들죠. 여론을 잡아야 돼요. 매스 미디어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걸 우리는 매스 미디어와 선전이라고 합니다. 선전. 선전은 얘기가 굉장히 낯설죠. 광고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선전이라고 합니다. 광고와 홍보는 주체가 기업이나 명확한 이익단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전의 개념은 명확한 주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뭔가 응집하겠다라는, 다시 말해서 단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선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스미디어의 피하 주사 효과는 뭔지. 일종의 피하 주사 효과는 마치 효과 개념이에요. 마치 효과.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마취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이제 방송사에서 회사를 이제 경영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인천에 있는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돼요. 1층 집이 허접해요.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뭐 근근정진하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데를 받았어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잡은 거죠. 그 내보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적용시켰냐면은 방송 프로그램에 신동엽의 신장개업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아는 그 친한 PD가 이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장개업 알만한 데를 찾아라. 많은 곳을 찾았어요. 장소를 한 10개를 갖다가 후보로 딱 보내줬더니 우리 거 딱 찍더라고요. 이거 괜찮은데 나는 사실은 우리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조성모 콘서트 미니 콘서트를 하고 했더니 그렇게 인기가 없던 장소가 이 마취 효과의 개념의 접근도에 아주 멋있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외진 곳에. 굉장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또 하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말은 좀 많았어요. 그 뭐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와가지고 특혜냐 뭐냐 이런 것까지 얘기 났는데 사실은 특혜는 아니었거든요. 왜?
우리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특혜이긴 한데 여러 후보진을 갖다 놓고 제작진들이 초이스한 거라서 특혜가 될 수 없었거든요. 적절했다. 뭐 그런 개념이 접근이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 그게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건데 아는 사람들이 좀 연루되니까 그런 얘기가 좀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텔레비전의 시청과 같은 미디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방식들을 지칭하는 것이 피하 주사 효과라고 합니다. 마약을 맞은 것처럼 액봉이라는 얘기 들어봐서 액봉? 애국심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을 애국심 하나로 잘된 것처럼 보이는 느낌. 그래서 밀정, 암살, 그 다음에 뭐 이런 애국심을 요구하는 이런 영화들이 다른 일반 영화의 소재보다 한번 이 애국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잘 되든 못했든 간에 잘 된 것처럼 맞춰야 된다는 개념이 접근인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야, 저 영화 재밌다. 저 영화가 상 받았대. 야, 저 영화의 감독이 누구더래? 하고 마치 효과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 걸 밝히지 않고 만약에 했다. 그럼 상황이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피하 주사 효과라는 개념인 거죠. 사람들은 미디어의 보도를 접하는데 사회 쟁점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시사는 시사평론가라든지 그거에 관련되어진 사람이 자기의 사생활에 대한 개념에 접근을 했을 때 그게 왠지 공론화되어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의견인 것 같은 내가 꼭 저 사람과 일치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마약 효과 개념을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거는 과거의 텔레비전이나 또 지금의 경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체만 달라지고 미디어가 달라졌을 뿐이지 과거나 지금이나 여기 말했던 피하 주사 효과의 개념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이게 매스미디어가 갖는 피하 주사 효과와 매스미디어의 선전이 갖는 장점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피하 주사 효과처럼 마취 효과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의 행동이나 어떠한 것들이 나랑 같은 느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동기부여, 그다음에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스미디어의 힘이다. 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기도 기억 갖고는 마취 효과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매스미디어의 선전이라는 이유는 쟁점이나 이념의 중심으로 새로운 대중문화 또는 대중문화의 동원의 집중, 중앙 집중 도구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과 국가 선전, 국가를 광고라고 하지 않고 국가를 PR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중용 TV 양산, 그죠? 대중용 TV 양산. 자, 싼 값으로 배급, 계획. 뭐 이런 개념이 자꾸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선전이나 정당성들을 강화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텔레비전에서 나오면은 다 옳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텔레비전 나왔고 이 사람은 텔레비전 안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이 더 유능해 보이거나 이 사람이 더 신뢰가 높아지는 사람은 바뀌어요. 이거를 우리는 곧 뭐라? 매스미디어가 갖는 힘이다, 힘. 가끔씩 예를 들어서 흘러가는 그런 그 가게집, 뭐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뭐 정보통신 구국에 다녀갔음, 뭐 KBS 맛집,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 텔레비전 수상기가 갖는 장점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 보이게 됐죠.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또 믿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뭔가 그러죠. 야, 누가 뭐 400만이래. 400만이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번 해주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이 곧 그런 느낌인 것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그런 차원의 접근이다. 자, 그런 차원의 접근이니까 그 다음에 또 자, 한편 봅시다. 매스미디어의 개념을 지금은 이제 이 그 뭐 학파라는 개념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어요. 너무 진실이 왜곡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형태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문화산업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단순한 스타일과 산업의 자본주의의 선전에 불과한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있대요. 이 학파에서 영화 매스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판하는 이야기. 문화산업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단순한 스타일과 자본주의의 선전에 불과한 이미지를 생산해낸다. 나아가서 사회를 재생산하고 지배의 질서를 복종하도록 만든다. 복종에 대한 개념이 적은 거죠. 이거를 매스미디어 비판으로.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의 양질의 삶에 대한 신화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되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학파나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한해에서는 이렇게 매스미디어에서 신문사, 방송국, 영화사가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미디어를 지배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기관들, 한겨레, 뭐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더라. 그래서 언론사들을 자꾸 대기업들이나 어떠한 단체들이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돈만 갖고 있으면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돈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 거죠. 돈 가지고 팔아야 할 대상이 있고 또 돈 갖고 팔고 사는 것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언론기관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언론기관은 어느 기업이든 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누구 하나의 사적인 소유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그가 원하는 방향이나 그가 전달되어지는 사상과 정보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곧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문화산업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문화산업이야 구성되어진다 하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정화되어진다는 측면이죠. 대중을 이롭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나왔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3교 시차 때 다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10분간 휴식을 갖고 다시 수업에 들어왔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또 3교시 차 마지막 차 3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